그래서 요거 어떻게 하느냐? 결국 200억 곱하기 0.5%. 0.5%니까 0.005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300억 곱하기 뭐냐면 1%네요. 그러면 0.01 플러스. 여기 100억 곱하기 5%네요. 0.05.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야 돼요. 이게 얼마 나오느냐면 하여튼 복잡한데 이렇게 해서 얼마가 나오느냐면 9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게 9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 잠재 노출은 9억이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이 하나가 여기 문제를 변형하면 답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지금 상계가 허용될 경우가 아니라 허용되지 않았을 경우에 신용위험 노출 금액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라면 요건 그냥 이렇게 더하면 돼요. 더하면 얼마예요? 15억이에요. 15억이 일단 답이에요. 어? 근데 문제는 이 문제가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상계가 허용될 경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상계가 허용될 경우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상계가 허용될 경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계가 허용될 경우에 순현재 노출 금액은 얼마냐면 여기 시장 가치를 다 더해줘야 돼요. 0 미만인 것까지 다 계산해서. 그러면 1억, 마이너스 3억, 5억. 더하면 얼마죠? 3억이에요. 그죠? 3억이에요. 그래서 순현재 노출이 3억이에요. 3억이고 순잠재 노출은 어떻게 하느냐? 총 잠재 노출 9억을 구했죠? 그럼 9억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9억 두 개에다가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다시 더해줘야 돼요. 그럼 일정한 비율은 뭐냐면 이쪽에다 0.4를 곱하고요. 이쪽에다가는 0.6을 곱해요. 이렇게 곱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더하느냐 하면 아니에요. 마지막에 NGR이라는 걸 곱해줘야 돼요. NGR. NGR은 Net Gross Ratio라는 건데 결국 뭐냐면 NGR은 뭐냐면 총 현재 노출분의 순현재 노출이에요. 요걸 곱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총 현재 노출 얼마죠? 요거잖아요. 현재 노출 6억. 그 다음에 순현재 노출 얼마죠? 3억이잖아요. 3억이니까 결국 뭐예요? 2분의 1이죠. 6억분의 3억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2분의 1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여기 답이 나온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면 6억 3천이 나온답니다. 6억 3천. 6.3억. 6억 3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6억 3천이 바로 순잠재 노출이에요. 6억 3천. 그럼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되죠? 9억 3천 만원. 요게 바로 상계가 허용되었을 때 신용위험 노출 금액이에요. 아, 되게 복잡하죠? 9억 3천만 원. 그럼 9억 3천만 원이 4번에 있네요. 4번이 답입니다. 자, 6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량 기업을 파산 기업으로 분류하는 건 무슨 오류냐? 지금 우량을 파산으로 봤으니까 오류겠지. 정확성은 아니겠죠. 오류인데 이 오류는요. 1종하고 2종만 있어요. 3, 4종이 왜 나와요? 3, 4종은 있을 수가 없고 1종, 2종 둘 중에 하나인데 우량 기업을 파산 기업으로 분류하는 건 2종입니다. 근데 2종보다 1종이 위험하거든요. 1종은 뭐냐면 파산 기업을 우량 기업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파산 기업을 쓰레기 기업을 좋은 기업이라고 분류하면 피해가 엄청 커요. 차라리 우량 기업을 별 볼 일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하면 이렇게 분류하면 그냥 이 기업하고 거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 정도만 손해보는데 만약에 파산 기업 정말 쓸모없는 기업을 건전한 기업이라고 분류를 하면 건전한 기업인 줄 알고 거래했다가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종 오류가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파산 기업 또는 불량 기업을 건전 기업으로 분류하는 거 요거를 일종 오류라고 그래요. 근데 거꾸로 건전 기업 또는 우량 기업을 파산 기업 또는 불량 기업으로 분류하는 건 2종 오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2종 오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66번 보겠습니다. 자, 66번 바의 용도 및 한계에 대한 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1번 바는 정보보고, 자원배분, 포지션 한도 설정, 실적평가 뭐 이런데 인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1번 맞고요. 자, 2번 보세요. 바를 초과하는 경우에 손실을 알지 못한다. 이게 단점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바를 보완하려면 극한바를 계산하거나 또는 위기상황 분석을 실시해야죠. 그러니까 극한바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뭐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 테스팅이라는 위기 분석을 하는데 이걸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보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바라는 거는 정상적인 시장 여건 하에서의 최대 손실 가능 금액이죠. 근데 시장은 항상 정상적이지만은 않을 수 있잖아요. 비정상적인 상황 또는 극단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나 극단적인 상황에서 손실 가능 금액 같은 것도 측정해야 되는데 그걸 측정하는 방법은 바로 위기 상황 분석이에요. 스트레스 테스팅이죠.
4번 비모수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sub addictivity. 아, 발음이 항상 힘들어. addictivity. addictivity. 아, 참 이거 발음이 시원찮아가지고요. 요 속성을 항상 성립한다 그랬는데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sub additivity라고 하는 게 additivity. 이게 뭐냐면 sub additivity는 뭐냐면 그냥 단순히 바 A와 바 B를 B의 바를 더했을 때 얻어지는 단순한 위험 합이 얘를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을 때 위험보다 항상 크고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작다라는 게 sub additivity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립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A의 바의 위험이 10억이고 B가 20억인데 그러면 얘를 결합해서 포트폴리오 바가 되면 분명히 30억보다는 줄어야 되거든요. 분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35억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속성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비모수적 방법을 이용하면. 항상 성립한다가 아니라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모순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단점이죠. 비모수적 방법의 4번이 답입니다. 자, 67번 보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바를 계산할 수 있으며 비선형성, 변동성의 변화, 두터운 꼬리, 극단적인 상황까지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입니다. 근데 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여러 가지 데이터 다 들어가고 모형까지 세워가지고 하나 굉장히 정밀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여기 단점이 최대 단점은 뭐야? 돈이 많이 들죠. 비용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관리를 많이 해야 돼요. 이런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어쨌든 이런 어떤 현실적인 변화, 비선형성, 변동성, 두터운 꼬리, 뭐 극단적 상황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68번 보겠습니다. 자산이 1,200억 원, 부채가 700억 원, 자기 자본이 500억 원인 금융회사가 있고요. 자산의 듀레이션이 2.57, 부채의 듀레이션이 1.93일 때 면역 전략을 시행하기 위한 올바른 전략은 이렇게 돼 있어요. 면역 전략은 어떻게 하는 거죠? 면역 전략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면역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자산의 듀레이션 곱하기 자산하고 부채의 듀레이션 곱하기 부채가 모두 부채가 L이죠. liability. 요거를 같게 만드는 게 면역 전략이거든요. 면역 전략인데 요 면역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요 자산의 가치나 이거 부채의 가치를 뭐 갑자기 변할 수 없으니까 요 듀레이션을 조정해요. 요걸 조절해요. 요걸 조절해 주는데 요걸 조절하는 방법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조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죠. 자산 듀레이션을 어떻게 구하느냐면 부채 듀레이션 곱하기 자산 가치분의 부채 가치 이렇게 해서 구하고요. 그 다음에 부채 듀레이션을 어떻게 구하느냐면 요건 자산 듀레이션에다가 곱하기 부채 가치 곱하기 자산 가치를 해준다. 이거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대입만 해보자. 일단 대입만 해보자. 지금 현재 자산 듀레이션이 2.57, 부채는 1.93이래요. 2.57. 자산 듀레이션이 2.57. 여기 2.5. 부채 일단 자산 듀레이션을 구하려면 부채 듀레이션에다가 자산 가치분의 부채 가치를 곱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부채 듀레이션이 얼마냐면 1.93이야. 1.93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자산 가치는 1,200원, 1,200억, 그 다음에 부채 가치가 700억. 이렇게 해서 구하면 이게 뭐야? 자산 듀레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부채 듀레이션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산 듀레이션이 얼마냐면 2.57이죠. 2.57 곱하기 이번엔 거꾸로 해야죠. 700억 곱하기 1,200억.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하면 요게 부채 듀레이션이야. 그럼 요게 얼마가 나오느냐면 자산 듀레이션은 1.12가 나와요. 자산 듀레이션이 여기죠. 1.12가 나와요. 부채 듀레이션 얼마 나오냐면 4.40이 나와요. 4.40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게 뭐라고요? 요게 자산 듀레이션, 요게 부채 듀레이션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자산 듀레이션을 1.21로 맞춘다든가 부채 듀레이션을 4.40을 맞춘다든가 하는 말이 나와야 답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4.40은 있지도 않아. 그리고 하나 딱 있는 게 1.12가 있죠. 1.12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자산 듀레이션을 1.12로 감소시킨다. 맞죠? 3번이 답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실제로 나와요.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럼 이게 나오면 먼저 잽싸게 이거부터 적용해가지고 빨리 찾아야 돼요. 이걸 자산 듀레이션과 부채 듀레이션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면역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갑자기 자산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부채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듀레이션을 조정하는 거예요. 듀레이션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듀레이션은 그러면 면역 조건이 되기 위한 듀레이션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상대적으로 듀레이션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래서 이 공식이 유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68번까지 문제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1회 실전 모의고사 같이 공부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